안녕하세요. 군 간부 여러분. 군 간부 인문 독서 강좌를 맡은 강원국입니다. 예. 저는 그냥 작가라고 하는데 뭐 진짜 작가는 아니고요. 이게 인문학 강좌잖아요. 예, 인문학 강좌인데 보통 이제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걸 전공한 분들이 이 강좌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 경험에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인문 정신을 키우는 9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요. 그 질문입니다. 인문 정신이라는 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쉽게 해석합니다. 사람다움, 인간다움.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냥 나답게 사는 것. 그게 그 인문 정신에 부합한 삶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인간다운 거, 나다운 게 그 인문적인 것인데요. 왜 질문이냐? 사람은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간은 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엄마한테 뭘 묻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질문을 많이 했죠. 인문적으로 산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인문적으로 살 때 사람은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개인적으로 행복하고요. 또 창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생각을 가지고 나답게 살고 싶은 것이고요. 어떤 나다운 삶에 대한 의욕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게 창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많은 사람이, 특히 이제 저는 궁금한 걸 묻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눈치로 때려잡아서 스스로 그냥 알아내고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도 상사가 그 대충 얘기를 해도 그거를 이제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알아먹는 거죠. 눈치가 빠른 것이죠. 그러니까 상사의 생각을 잘 읽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읽기 듣기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인문적이지 않은 거죠. 특히 저는 이제 그 기업에서 회장님 세 분의 글을 썼고 또 두 대통령의 글을 쓰는 일을 청와대에서 한 8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글을 쓴다는 것은 남의 생각을 읽어서 남의 말을 듣고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별로 궁금할 일이 없어요. 말을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찌 보면 그 인문적인 것과 정반대되는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알아먹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나와서 제가 50이 넘어서요.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호기심을 되찾았어요. 글쓰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늘 질문을 하게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하고 막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렇게 알았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에 의문을 갖거나 반문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토를 달아요. 그거 맞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 이렇거든요. 그리고 특히 많이 하는 게 혼자 나에게 묻고 내가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누가 나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하지? 도대체 이거에 대한 내 의견이 뭐지? 이런 자문자답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내가 묻고 답해요. 산책을 하면서 묻고 답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운전을 하거나 또는 뭐 지하철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 또 내가 묻고 답합니다. 그런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 생각을 갖는다는 거, 내 생각을 안다는 거, 그게 질문에서 비롯되거든요. 묻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찰하는 질문이라고 그럴까요? 도대체 인생이 뭐지? 잘 산다는 것은 뭐지? 이런 질문도 해요. 근데 그런 질문이 또 할 때가 잘 될 때는 고독할 때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 것은 이제 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때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관계 안에 있으면서 저는 혼자 되는 게 고독함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 고독을 즐기는 게 저는 행복한데요. 그런 고독을 즐기는 것은 다른 얘기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는. 직장 다닐 때 저는 제일 좋았던 상사가요. 우리 국 간부 여러분도 이제 어떤 상사인지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면 잘 알려주는 분이었어요. 그냥 뭐 지시만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 배경, 취지, 의도, 목적 이런 걸 잘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심해 갖고 질문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질문하고 싶었겠죠. 알고 싶었겠죠. 근데 혹시 질문하면 야, 뭐 허접한 질문을 해. 그것도 몰라? 그런 거 좀 알아서 해. 넌 뭐 하는 놈이야? 그리고 내 말 이상해? 내가 말했잖아. 그걸 뭘 또 질문을 해? 내 말에 지금 토다는 거야? 말대꾸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냥 눈치로 이렇게 알아먹고 하는 게 몸에 배었는데 어떤 상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저 그때 직장 생활이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니까 일도 이제 수월하게 잘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다 알면 일이 끝나요. 또 일이 끝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알아가야 되니까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기대하는 게 이런 거고 이거 어느 수준까지 하면 네 일이 끝나고 이런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나 그러니까 일이 뭐 빨리 끝나고 내가 일을 쉽게 해서라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대접해 준 거예요. 나를 사람 대접해 준 거예요. 그게 알려주는 게 저는 대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넌 몰라도 돼. 뭘 너까지 하려고 그래. 됐어. 이게 아니고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응? 너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게 저는 사람 대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사람을 그게 인문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우선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개인 스스로는 늘 질문해야 되고요. 또 밑에 부하들이 질문 못하는 부하들이 있으면 잘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어떤 질문하고 싶은 욕구 그런 마음을 그런 걸로 충족시켜 주는 게 어떤 인문적 그 삶을 살게 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찰입니다. 왜 갑자기 관찰이냐? 저는 관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냐? 남이 보라는 데를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목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여기 주목 그러면 딱 주목하고요. 상사가 딱 가리키는 데를 보고요. 한눈 팔지 않고 거기만 보면서 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 싫어도 거기를 보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걸 참고요. 보라는 데를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보라는 데를 보고 산다는 것을 어찌 보면 내 인생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에게 맞춰주고 사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 어디 보라는 데를 보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함으로써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목표가 저기야. 저기를 향해서 가. 그러면 이제 거기를 향해서 가면 목표에 도달을 하면 그 도달했을 때 만들어진 것은 내 작품은 아니죠. 가르친 사람의 작품이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저도 그렇게 어디를 보라고 주목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제 직장을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보고 싶은 데를 봐요. 그걸 저는 관찰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고 싶은 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그거에 대한 나의 어떤 관점, 시각 이런 게 생기고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뭘 보냐? 저는 어떤 사람도 유심히 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도 들여다보고요. 어떤 사물도 요즘에는 유심히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고 남이 보라는 데를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우리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불구경, 쌈 구경, 시장 구경 이런 거.
그 보고 싶은데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여행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여행은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거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기한 걸 보고 낯선 것을 보고 그런 걸 즐기는 게 인간이죠. 원래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거죠. 관찰하는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남이 보라는 데를 보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군간부 여러분도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군은 이제 지휘 계통이고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니까 여기는 주목을 잘해야 된다. 보라는 데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 군간부 여러분들 이제 상사분들이시잖아요. 늘 본전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보라는 데를 장병들이 보고 부하들이 보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도달을 하면 일이 끝나는 거죠. 나와 다른 데를 보고 내가 못 본 거를 보고 그래야 내 빈틈을 채워주고 내 이상의 뭘 만들어내서 내가 그 덕분에 좀 날로 먹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를 향해서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거기만 보고 가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일이 끝나면 내가 공짜로 얻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한 길에 서 가지고 가면 요즘 시대는 뭐 다양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또 융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서로 다른 게 섞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시대잖아요. 근데 부하 직원들이 전부 내 생각만 읽으려고 그래. 내가 어떤 기대하는 지점을 목표로 삼아서만 가. 그러면 내가 그냥 얻는 게 없잖아요. 각자가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갈 때 여러 방법이 찾아지고 여러 길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그것들이 섞여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부대 입장이나 또는 간부 여러분 입장에서 얻는 게 있고요.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창의적인 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신 김우중 회장이 늘 그러셨어요. 그분 책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쓸 당시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고 남들이 다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런 길을 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진보한다. 역사는 발전한다. 그런 사람을 개척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남들 다 가는 길, 그 길에 따라서 거기서 경쟁하면, 거기서 한 줄 서기를 하면 재미도 없을 뿐더러 세상의 어떤 발전에, 진보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에 계실 때는 보라는 데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너 이렇게 한눈 파냐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죠. 보라는 데를 보면서도 또 자기가 보고 싶은 데는 개인적으로 찾아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찰하는 삶이 인문적인 삶이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상상인데요.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글은 기억과 상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기억이 뭡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 어떤 정보,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의 형태로 저장이 돼 있죠. 그거 가지고 글도 쓰고 말도 합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기억력의 시대였어요. 기억자라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기억자란다는 것은 읽기 듣기를 잘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요.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이해를 잘해서 분석을 해요. 중요한 걸 가려내요. 중요한 것을 암기해요. 기억해요. 그러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억력의 시대였죠. 근데 기억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에 있는 거, 또 어떤 누가 강의를 한다던가 그분의 말 이런 것을 잘 읽고 들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일은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는 일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을 내가 소비하는 거죠. 내가 소유하는 거죠. 내가 생산하고 뭘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미없었던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듣는 일이 내가 뭘 만들어내고 내가 어떤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뭘 만들어서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공유해주고 이런 일이 아니었거든요. 말하기 쓰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읽기 듣기였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그래서 재미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우리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하면서 살아요. 군 간부 여러분들 독서해야죠. 읽기 해야 됩니다. 근데 읽는 대상이 남의 글이잖아요.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읽었으면 읽은 걸 가지고 내 생각을 만들어서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보태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보태지는 부분이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기억에 상상을 보태는 거죠. 우리는 글을 읽거나 이럴 때 그 글에서 읽다 보면은 뭔가 내 생각이 나요. 난 그런 게 다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흔히 이렇게 멍 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연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막 이게 쭉 상상의 나래를 피고 뭘 연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 뭔가를 예상하고 뭐 전망하고 유추하고 뭐 추론하고 추측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읽기 듣기 없이는 사실은 안 돼요. 뭔가를 읽거나 들었을 때 자기 기억이 많을수록 잘할 수 있는 거긴 해요. 근데 기억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상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내서 만든 것을 누구한테가 말하고 글로 쓰고 이래야 되는 거죠. 저도 기억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책도 읽고요. 뭐 강의도 듣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반드시 저는 메모를 합니다. 뭔가를 읽거나 들으면 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메모를 해요. 메모를 왜 하냐? 말하려고요. 말하는데 써먹으려고. 그래서 밥 먹고 무슨 누구랑 커피 마시고 할 때 그 메모해둔 걸 떠올리면서 말해봅니다. 그래서 말이 되면 그걸 가지고 SNS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다 짧은 글을 써요. 근데 그런 글들이 모아지면 긴 글이 되죠. 어디에 뭐 연재를 한다, 기고를 한다거나 긴 글이 돼요. 그 글에는 저의 상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은 남의 것이고 상상이 내 것인 거죠. 앞으로는 상상력의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기억은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거든요.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막 의대 가고 법대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기억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잘하는 일이에요. 상상이 인간이 할 일이고 인간다운 일이에요.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상상. 이걸 즐기시면서 상상하는 삶을 좀 살아보세요. 상상이 이제 커지면 자기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기억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계획으로 일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차근차근 뭘 해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을 이룬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죠. 근데 상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 그걸 먼저 그려요. 내가 꿈꾸는 게 이런 거다. 그걸 먼저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거기에 도달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런 걸림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칠 건가?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걸 보통 기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기억으로 말하는 사람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 그런 사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저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 상상하는 큰 일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방식, 먼저 어떤 꿈을 꾸고 기획을 하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접근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통찰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이죠. 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우리 군간부 여러분들도 뭐 의사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많은 걸 해야죠. 판단을 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통찰의 힘으로 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가끔 있지 않나요? 불현듯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방법을 찾았다.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순간이 통찰이 온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이렇게 불현듯 떠오르는 거. 이 불현듯 떠오르는 게 많을수록 저는 어떤 일 처리도 잘하고요. 어떤 문제 해결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통찰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저는 출발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관심사, 어떤 주제, 어떤 테마,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뭐 특기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뭔가가 생기는 게 통찰력을 갖기 위한 출발점,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저는 50이 넘어서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가 나의 주제가 된 거예요. 주제가 되니까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게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세 번째로 뭐가 됐냐면 글쓰기에 관한 나의 생각, 뭐 여러 조각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 생각의 조각들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이 조각들을 가지고 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연결도 해보고 결합도 해보고 이 조각들을 갖고 그 노는 과정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궁리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불현듯 번뜩 생각이 나요. 아, 글쓰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본질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겠구나.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찰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자기가 어디에 푹 빠진 어떤 주제, 몰입되어 있는 어떤 대상, 이런 게 하나를 갖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간부 여러분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심사, 몰입되어 있는 주제가 있는가? 그런 게 있는 사람은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걸 즐겨요. 또 그거를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래요. 너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하냐? 너 아주 그게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그거에 관한 나중에 막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뭐 유튜브를 나중에 이제 전역하고요. 그런 것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가슴이 뛰어요. 나중에 그거 할 생각에. 그게 미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거에 관해서 글을 쓸 때요, 쉽게 써요. 저는 글을 쓸 때 이제 통찰이 온다는 것,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글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졸가리가 타지잖아요. 결말은 이렇게 하고 결론은 이렇게 내면 되겠구나. 그런 게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딱 전체가 이렇게 흐름이 잡혀서 그걸 세워놓고 말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다 보면 졸가리가 타지죠. 간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처음 것까지 말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장병이나 부하 직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너 좀 이리 앉아봐.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말이 좀 논리적으로 좀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럴 때 그 부하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을 알아듣겠어?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지? 세 가지 얘기했지. 첫째가 뭐야? 둘째가 뭐야? 처음부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하려고 시작했던 게 아닌데 말하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저는 뭐 일을 할 때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과제가 주어졌을 때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처리가 되면 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딱 이걸 잡힌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 하고 암중모색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방법을 찾았다.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됐구나. 이게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통찰이 오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통찰이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의 조각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저는 떠오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되려면 일단 조각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조각들은 어떻게 만드냐? 독서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럴 때 이제 조각이 만들어지는데 그 독서가 재밌고 공부가 재밌으려면 어디에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 한 군데 빠져본 경험을 통해서 그것에 관한 조각들을 많이 수집하고 모아보고 그걸 연결해보고 한 번 한 사람은요, 다른 주제, 다른 걸 주어져도 똑같이 그런 걸 해낸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은. 그래서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뭘 하나 찾으시라는 거죠. 자녀들도 저는 좀 나이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빨리 하나 주제를 찾고 거기에 빠져보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입니다. 평균적으로 이것저것을 다 잘하는 것은 의미 없고요. 자기가
남보다 잘하는 거, 남과 다른 거, 저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게 나답게 사는 길이다. 그게 인문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판입니다. 우리 이제 뭐 사회생활 해보면 저렇게 누구 말에 이제 말대꾸를 한다던가 반론을 한다던가 반박을 한다던가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관계가 나빠지고요. 우리 군간부 여러분도 만약에 부하 직원이 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러면 저 친구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저 친구가 나를 좀 무시하네, 내 편이 아니네, 나를 공격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원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의 인간의 또 본질이기도 해요. 홀로 살 수 없는 거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저는 비판적 사고력, 저는 비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러시고 비판 능력이 도대체 뭔데? 6가지를 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쓸 수 있어야죠.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 말고 다른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독서가 가장 좋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와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나? 그걸 아는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야 독불장군이 안 돼요. 나만 옳다고 하고 독선에 빠지지 않죠. 오만해지지 않죠. 다른 생각들을 아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오만해지지 않으려면 받아들여야죠. 다른 생각을 야 틀렸어, 아니야, 됐어, 듣기 싫어,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여야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른 생각과 내 생각을 합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갖는다. 두 번째, 내 생각을 말하고 쓸 줄 안다. 세 번째, 내 생각 말고 다른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안다. 네 번째, 그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다섯 번째 하다가 빠졌네요. 다섯 번째는 그 다른 생각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 다른 생각과 내 생각을 합해서 결론을 낼 줄 안다. 우리 군간부 여러분들 누구랑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부하 직원이 와서 뭘 보고를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 의견을 내고 부하 직원의 의견과 내 생각을 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 또는 뭐 직장생활 우리의 일상이 이런 거 하는 과정 아닌가요? 서로 다른 생각을 섞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비판적 사고 역량을 민주 시민 역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6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가지를 했을 때 서로 다른 게 섞여서 앞서 얘기한 대로 융합이 일어나고 통섭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어떤 창의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나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는 그걸 이렇게 비판하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원래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것을 잘 발현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 토론 같은 게 잘 안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갑론을박, 서로 반박하고 반론하고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평행선을 달려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뭐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섞이지 않는 거죠. 각자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증오하고 혐오하고 공격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원래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워야 된다. 다음으로는요, 공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래 공감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지심을 느끼죠.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역지사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다른 사람의 어떤 심정이라든가 처지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헤아리는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공감력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공감력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서로 더불어서 사는 게 원래 그래서
그렇게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공감력을 자꾸 잃어가요. 결정적인 이유는 어찌 보면 경쟁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뭐 주변 사람의 공감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고 돕고 이제 그러면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하다 보니까 공감력을 점차 잃어가는 거죠. 원래 한 5살만 돼도요. 누가 두 손에 뭘 들고 있으면 손이 없으면 가서 문을 열어준대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공감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인간이죠. 이 공감력이 왜 필요하냐? 공감력이 창의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잘 이해할 수도 없죠.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 또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을 위한 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제도가 됐건 어떤 제품이 됐건 뭔가를 만들어낼 사람을 위한 물건,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만들어진 물건이 창의적인 거죠. 공감력은 창의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공감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 간부 여러분들은 정말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소통을 하려면 공감력이 필요하죠. 부하 직원의 어떤 심정이라든가 처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 크게 되면 그게 공동체 의식이 되는 거죠. 공감력 있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공감력이 없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내 앞가림만 잘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되건 말건 관심 없는 거예요. 나만 살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감력이 없는 거죠. 군조직은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뭐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다 이제 공감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감성입니다. 그냥 쉽게 해서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죠. 다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자기 감정을 숨기고 나 아닌 사람으로 살아요. 저 사람이 싫어도 싫은 내색을 안 해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가서 씩 웃으면서 다른 나를 보여주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감정을 막 드러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자기 감정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죠. 그럼 그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감정이 들 때 글을 써보시라는 거죠. 내 감정 그대로, 내가 느끼는 거 그대로. 내가 막 누가 밉다. 그럼 미운 감정을 그대로 글로 표현해 보세요. 뭘 후회가 되고 막 걱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글로 표현해 보시라는 거죠. 저 첫 번째로 자기 감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 감정을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죠. 이건 역시 글쓰기로 가능합니다. 자기 감정을 글로 쓰다 보면 감정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돼요. 막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서 그 걱정되는 일을 글로 써보면 그 걱정하는 마음이 누그러져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제 뇌가 나한테 내 감정 좀 알아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하소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글로 써주잖아요. 그러면 뇌가 이제 아는구나. 내 감정을. 그럼 뭐 더 이상 내가 하소연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그게 누그러뜨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치유에 힘이 있는 거죠. 글쓰기가. 감정을 치유하는. 이걸 해주지 않으면 늘 머릿속에 그냥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머리를요, 좀 생산적인데 쓰질 못해요. 매일 뭐가 그냥 걱정되고 막 후회가 되고 막 열등감을 느끼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런 감정 소모를 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막 술을 먹게 되고 막 누구를 뒷담화를 하게 되고 막 이런 걸 하게 된다고요. 결국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감정이 중요한 건요. 내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남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감수성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되는 게 뭐 성인지 감수성이니 인권 감수성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거죠. 내 감정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감정을 이해하겠어요. 그 남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그 감정을 배려해 주는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기 감정부터 알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특히 군간부 여러분들은 사실은 맡은 역할 중에요, 이 부하 직원들의 어떤 감정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 일도 즐겁게 하고요,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막 동기부여가 되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 감정을 잘 다스려주는 거, 감정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뭘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또 아니면 굉장히 우울한 것 같고 이런 감정을 잘 살펴서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 감정을 들어주고 이럼으로써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다음으로 경청입니다. 이건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가장 그 자기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내 존재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나답게 나를 막 성장시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간부 여러분이 어떤 부하 직원이 있다. 그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 부하 직원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 거냐? 첫 번째, 시간을 내서 그 부하 직원의 말을, 생각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칭찬해 주세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좋은 제안이야. 좋은 아이디어네. 칭찬해 주세요. 세 번째, 보완해 주세요. 다 좋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꾸면 어때? 보완해 주세요. 네 번째, 그 사람, 그 말을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보완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다섯 번째, 일이 잘 됐을 때 공을 나눠주세요. 잘 되면 그걸 하자고 말한 사람에게 공을 나눠주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잘못됐을 때 책임을 져주세요. 저는 그게 간부들, 지휘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청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재를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하 직원들은 그 안에서 막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결국은 그 자기 상사, 그 간부에게 그 칭찬을 듣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결국 경청을 해주면 얻는 것은 윗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경청해주는 상사를 직장에서 한번 만났는데, 친구 만나서 뭔 얘기 듣다가 어떤 좋은 정보를 듣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막 다음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분한테 가서 빨리 말하려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아까 방금 말씀드려도 그분은 이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책임도 져주는 거예요. 잘 됐을 때 공도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그분 밑에서 일할 때 정말 행복하게 가장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를 받아주는 거, 경청해 주는 게 정말 어떤 인문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바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협동입니다. 사람은 원래 협동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원시 시대 때 다들 사냥도 다 이렇게 협동해서 했고요. 그 당시에는 뭐 네 것 내 것도 이제 없었죠. 같이 함께 했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뭐 이겨 먹으려고 누군가와 경쟁하고 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협동할 때 서로 결속하고 연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뭔가를 이뤄냈을 때, 야, 우리가 이걸 해냈어. 그럴 때 기분이 좋잖아요. 나는 그 기분이 좋은 게 원래 인간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은 그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건 그게 그 인간다운 데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협력을 통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경쟁자라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협력하고 협동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과연 나는 경쟁을 잘하는 사람인가, 협동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하 직원들 중에서도 협력 잘하고 협동을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실속만 챙기고 경쟁 잘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협력 잘하는 사람들을 좀 우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9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관찰, 상상, 통찰, 비판, 공감, 감성, 그리고 마지막 협동. 9가지 얘기에 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뭐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이고요. 인간이 행복하게,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조건들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 간부 여러분들 이런 9가지 역량을 글쓰기를 통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글을 쓰면 이게 키워지는 역량들이거든요. 군 전역을 할 때는 딱 그 즈음에는 자기 책 한 권 정도 딱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군 복무하시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계속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